이중 슬릿 실험. 상당히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실험인데요. 자, 한번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인식하고 실험한 분야는 양자 물리학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불가사의를 보여주는 이중 슬릿 실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이 실험을 이해하려면 먼저 물질 또는 입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세로로 틈이 나 있는 어떤 벽을 겨냥해서 구슬을 쏘아야 된다면 대부분의 구슬은 튕겨 나오겠지만 몇몇 구슬들은 그 틈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199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뒤편에 하나의 온전한 벽이 세워져 있다면 거기에 구슬들이 남긴 흔적들은 앞 벽의 틈새 모양처럼 세로로 길게 배열될 것입니다. 만일 앞 벽의 틈새가 2개라면 뒤의 벽에도 2줄의 구슬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입자가 운동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책 EFT가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에 보시면은 그 199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반면에 파동은 어떻게 운동할까요? 물결이 위와 같은 벽의 틈새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틈새를 통과하면서 부채 모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뒤의 벽에 가서 부딪히는데 이때 각도가 꺾이지 않고 즉 아무 저항 없이 틈새를 일직선으로 통과한 물결이 가장 강하게 부딪힙니다. 따라서 구슬이 만든 흔적들보다는 조금 뚜렷함이 덜하지만 어쨌든 물결 역시 구슬과 비슷한 흔적을 뒤의 벽에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파동이나 입자나 결과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틈을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 틈을 통과한 물결은 뒤의 벽에 닿기 전에 서로 만나서 간섭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플러스 파가 플러스 파와 만나면 더욱 강해지고 플러스 파가 마이너스 파와 만나면 서로 상쇄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쇄되지 않고 강해진 파동들만 그림과 같이 간섭 무늬를 남깁니다. 이것이 이중 슬릿 실험에서 파동이 흔적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자를 2개의 틈으로 통과시키면 2줄의 흔적이 생기고 파동을 2개의 틈으로 통과시키면 여러 줄의 간섭 무늬가 생긴다. 바로 이것이 입자와 파동이 운동하는 방식의 차이다. 결론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파동이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만들어낸 흔적의 모습은 저희 책 200쪽의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물질 입자라고 할 수 있는 전자를 하나의 틈을 향해 쏘아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 줄의 흔적이 뒤의 벽에 생깁니다. 전자를 2개의 틈을 향해 쏘아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줄 흔적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파동과 같은 간섭 무늬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입자인 전자가 파동과 같은 흔적을 남긴다는 말일까?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 결과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좌절하지 않고 혹시 많은 전자들을 쏘는 과정에서 파동처럼 서로 간섭을 일으켰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한 번에 전자를 하나씩만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자 다시 똑같은 간섭 무늬가 생겼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출발할 때는 입자였던 전자가 틈을 통과할 때는 파동으로 변해서 2개의 틈을 동시에 통과하며 간섭을 일으키고 결국 뒤의 벽에 간섭 무늬를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손오공이 털을 뽑아서 여러 개의 손오공을 만든 뒤에 동서남북의 사대문에 동시에 출몰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공간만을 차지할 수 있는 입자가
동시에 양 틈을 통과하고 게다가 파동처럼 간섭까지 일으킨다는 말일까? 이에 물리학자들은 입자가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를 관측할 수 있는 장치를 양 틈에 설치하고 다시 전자 하나를 쏘아보았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과연 전자가 양 틈을 동시에 지나가는지 아니면 한 틈만을 지나가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둘 중 하나의 틈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D의 벽에는 두 줄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즉, 관찰자가 전자의 운동 경로를 확인하려는 의도를 갖는 순간 전자는 파동성을 버리고 입자의 움직임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관찰자의 의도가 전자의 상태를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파동이냐 입자냐를 결정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자는 온 공간에 퍼진 파동으로서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개입하는 순간 한 점에서만 존재하는 입자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찰자의 마음이 물질, 곧 전자 또는 소립자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대체 물질인 입자가 어떻게 관찰자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이중슬릿 실험은 양자 물리학을 태동시킨 가장 유명한 실험입니다. 한 세기 동안 비슷한 실험이 반복되어 왔지만 그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언제나 소립자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지를 귀신처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게 변화했습니다. 물론 거시적 세계에서 관찰자가 직접적으로 물질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않는다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실험도 그저 재미있는 얘기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이제 애청자 여러분은 언론 등에서 활성산소가 만병의 주범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암, 동맥경화, 아토피, 중풍, 심근경색, 당뇨병, 신장병, 파킨슨병 등이 그러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활성산소란 대체 무엇일까요? 활성산소란 환경오염 물질과 화학물질, 자외선, 방사선,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내 몸을 구성하는 정상 산소 원자가 전자 하나를 더 갖게 되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지나쳐서 사람 몸속에서 온갖 산화작용을 일으킵니다. 특히 세포막, DNA, 그 외의 모든 세포의 구조를 다 손상시킵니다. 이와 함께 몸속의 여러 아미노산을 산화시켜서 단백질의 기능도 저하시킵니다. 핵산을 손상시켜서 핵산 염기의 변형과 유리, 결합의 절단, 당의 산화 분해 등을 일으켜 돌연변이나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활성산소는 온갖 생리적 기능과 생리 조직을 파괴해서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방해하므로 모든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중에는 항산화 효과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이 날개 달린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는 활성산소 줄여준다 이 말이죠. 이거 먹으면 활성산소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활성산소는 정상산소가 그저 전자 하나를 더 갖게 된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르네 페크와 로버트 잔 그리고 이중슬릿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건강을 원하고 믿는다면 그 의도에 따라서 소립자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즉 우리의 의도에 따라서 활성산소는 쉽게 전자를 잃고 쉽게 정상산소로 돌아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는 인삼도 블루베리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 그 자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제가 마음이 물질을 움직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는 결국 그냥 단순한 재미와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저희 책 EFT와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에 수록된 내용들인데, 결국 제가 이 실험을 소개하고 이제 책에 쓰고 지금 이 방송에서 설명하는 근본 의도는 이겁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이 실험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와 의미와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활성산소 얘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최근에 아주 재밌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강의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방사선 아닙니까? 예, 방사선이죠.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그 헤일로 그 발전소 뭐 폭발하고 그래서 방사능 노출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뭐 방사능 오염에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자, 저는 뭐 이 방사능에도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주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방사능이란 결국 방사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원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원자가 붕괴되면서 자연 붕괴되면서 방출되는 그 소립자들이 바로 방사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의식 차원에서 이 소립자들의 움직임은 여기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보여드린 실험 결과로 보자면은 방사선이라는 것은 결국 소립자들이고, 이 소립자는 마음의 영향을 바로바로 받거든요. 결국 내가 건강을 원한다면은 이 방사선 소립자에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실험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방사선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건강을 원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방사선의 영향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제 말들은 애청자 여러분들 그건 너무 터무니없다. 뭐 실험상으로 그건 뭐 그 정도 추론은 가능하겠는데 뭐 그렇다고 뭐 과연 그렇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게 그런 지적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저의 추론을 증명하는 아주 그 극적인 사례가 있어서 제가 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자, 소련의 체르노빌이었죠. 체르노빌이 방사선 폭발한 지 한 20년인가 됐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체르노빌에 아직도 체르노빌 바로 옆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그것도 20년 넘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못 믿으시겠죠? 거기 누가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저도 여기에 관한 걸 알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가 미국 기자로 기억하는데 그 테드라는 그 강연 프로그램 아시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있고 명성 있는 그 강의 프로그램 테드에 어떤 미국 기자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기자가 나와가지고 체르노빌을 방사선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체르노빌을 취재하러 간 겁니다. 체르노빌 사고 기념 20년 사고 발생한 지 20년 30년 기념인가 해가지고 취재하러 갔는데 거기서 기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랐느냐? 거기에 체르노빌 그 인근에 할머니들이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사고 터진 뒤로 20년 동안 계속 그대로 살고 있더라 이거죠.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들을 취재한 결과를 이제 테드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하는 거 제가 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들 피난 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어떻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제가 뭐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음의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오늘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 할머니들이 이제 그 원래 체르노빌 인근이다 보니까 시골 마을이 체르노빌 시골 마을이라서 그게 다 옛날 농사 짓던 사람인데 그 체르노빌 발전소 폭발하면서 다들 이제 강제 이주를 당했죠. 쫓겨났는데 그 할머니들이 한 몇십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할머니들은 나는 고향 버리고선 죽어도 못 산다. 어차피 나는 고향 버리면 죽으니까 고향 버리고 죽거나 여기서 방사선 때문에 죽거나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다 이러면서 그 군인들이 내쫓아도 그냥 꿋꿋이 버티고 거기서 살았대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그 할머니 지금 살아있어요. 그 방사능 맞으면서도. 근데 더 웃긴 건, 더 놀라운 건, 그 고향 떠난 사람들은 그 할머니 또래의 그 고향 떠난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우울증 때문에, 뭐 외로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고향 떠나니 갈 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다 죽고, 오히려 방사선 맞으면서 그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그냥 고향 마을이지만 방사능 오염된 고향 마을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그 할머니들은 지금까지 건강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의 힘을 느꼈죠. 결국 제가 생각하는 이 할머니들이 왜 그 방사선 속에서도 살아남았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마음의 힘이 방사선, 결국 그 방사선이라는 게 소립자인데 그 소립자의 그 영향력을 차단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저는 그 방사선 오염에 대한 가장 큰 확실한 해결책이 바로 마음에 있다. 저는 그런 결론에까지 지금 도달했는데 물론 이거는 뭐 학계에서 정식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이걸 실험할 수도 없는 일이고 누구는 방사선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뭐 이렇게 사람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뭐 실험이 가능하지도 않고 하지만 방사선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은 찾아야 되겠고 그래서 쭉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큰 해결책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방사선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삽니다. 전에 뭐 후쿠시마 핵발전소 터졌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뭐 한 달 동안 먹을 식량, 뭐 생수 다 집에 쌓아두었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뭐 인터넷상에 막 터져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사선은 내가 후쿠시마에 가지 않아도 어차피 생태계를 통해서 다 돕니다. 이미 전 세계 바닷물과 전 세계 생물들 몸에는 후쿠시마의 그 방사선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저기 남극 북극에도 다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찌꺼기들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풍도 불고 해류도 있고 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후쿠시마에 안 간다고 해서 일본에 안 간다고 해서 방사능 섭취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능 섭취를 뭐 안 할 방법은 없지만 그 영향을 차단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음의 힘, 의식의 힘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방사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심할 건 하세요. 뭐 마음의 힘을 믿고 마음대로 뭐 방사선 있는 거 막 먹어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방심하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충분히 조심할 수 있는 만큼은 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 방사능 오염 지역이나 오염 의심되는 뭐 음식이나 제품은 멀리 하시되 그리고 그 외에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히 잘 살 수 있다. 라고 믿으시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EFT로 잘 해주시면은 충분히 방사능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사능 극복 방법입니다. 의식의 힘은 엄청납니다. 마음의 힘은 엄청난데 시공을 초월하는 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과연 마음의 힘, 의식의 힘이 어디까지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이 기적의 원천이 바로 의식의 힘이고 마음의 힘인데 기적이 어디까지 가능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기적은 안 되는 게 없는 게 기적인데. 결국 그 기적의 원천은 바로 우리 마음이다. 자,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천인 이 우리 마음, 의식에 관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엄밀하게 증명된 실험과 과학적 데이터, 자료들로 마음의 힘을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마음이 물질을 움직이다 하는 주제로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겁니다. 단순히 저는 상당히 냉정하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단순히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독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찍이 마음의 힘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에 눈을 뜨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냥 다 밀어붙이기에는 저는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게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음의 힘, 의식의 힘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들, 마음의 힘을 증명한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 10몇 년 넘게 한 20년 가까이 이런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적된 연구 결과와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요즘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끼치는 실험을 이제 뭘 많이 하는데 그 실습하는 방법으로 스푼 밴딩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힘으로 숟가락 구부리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 많이 하는데 그 스푼 밴딩 워크숍도 있고 숟가락 구부리기 전에 우리나라 유리 겔라라는 사람이 와서 엄청 유명해졌었잖아요. 그 보던 사람들 중에 특히 애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같이 보다 보니까 뭐 고장난 시계 움직이기도 하고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막 숟가락이 구부려지기도 하고 결국 뭐냐 그거 다 마음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일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스푼 밴딩 그 구글에 스푼 밴딩 영어로 SPOON BENDING 이렇게 치면은 그 숟가락 구부리기 스푼 밴딩 워크샵이나 뭐 그런 하는 동영상 엄청 또 나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 마음이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저도 해볼까 하다가 저는 안 했는데 왜냐면 뭐 저는 이미 아는 건데 굳이 그걸 뭐 숟가락 구부려서 믿을 필요도 없고 굳이 그걸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뭐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의식, 마음이 물질에 참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걸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물질에 영향을 주는 마음의 힘을, 의식의 힘을 우리는 잘 활용해 가지고 건강하게 또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꼭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의 힘을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해하시라 이 말입니다.